정시자님,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번 심층 탐구에서 다룰 자료는 수천 년 전에 기록된 고대 텍스트, 바로 여호수아 22장입니다. 자, 이제 이 내용을 자세히 풀어볼까요? 네, 오늘 다룰 이 기록이 단순한 역사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안에는 인간이 그 정보의 공백을 어떻게 최악의 상상력으로 채워넣는지, 그리고 집단적인 확증 편향이 어떻게 파국 직전의 위기를 만들어내는지에 대한 아주 완벽한 행동 심리학적 사례가 담겨 있거든요. 맞습니다. 정보 과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굉장히 뼈 때리는 통찰을 주죠. 네, 명확한 진실을 파악하는 것을 즐기시는 청취자님에게는 오늘 이 텍스트가 인간 본성을 들여다보는 완벽한 지적 호기심의 대상이 될 겁니다. 이 자료를 현대적인 관점에서 해체해보면 관계를 맺고 소통하며 때로는 치명적인 오해를 하는 인류의 패턴이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놀랍도록 똑같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진짜 그래요. 상황의 단면만 보고 전체 의도를 넘겨짚는 거, 이거 현대사회에서도 완전 고질적인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당시 배경을 먼저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청취자님이 이 상황의 무게감을 온전히 느끼실 수 있도록 상황 설정을 먼저 해보죠. 무려 7년이 넘는 길고 끔찍했던 가나안 정복 전쟁이 마침내 끝이 났습니다. 아주 굉장히 풀리는 시점이죠? 맞아요. 세 지파, 그러니까 루벤, 갓,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는 선봉에 서서 싸우겠다는 약속을 다 지키고 드디어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텍스트를 보면 그들이 빈손으로 가는 게 아니거든요. 엄청난 전리품을 챙기죠. 가축, 은, 금, 동, 철, 그리고 수많은 의복을 챙겨서 갑니다. 게다가 최고 지도자인 여호수아의 따뜻한 축복까지 받아요.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않고 책임을 다했다 이런 극찬을 받으면서요. 길앗 땅, 자신들의 집을 향해 아주 기분 좋게 출발을 한 겁니다. 여기까지는 진짜 오랜 생사고락을 함께했던 전우들이 일상으로 돌아가는 아주 이상적인 승리의 행진이잖아요. 너무 훈훈하죠. 그런데 그들이 고향 땅에 도착하기 직전 요단강 언덕가에 이르렀을 때 상황이 완전히 급반전됩니다. 고향으로 가던 그 동쪽 지파들이 요단강가에 갑자기 볼만한 큰 단을 쌓아 올린 거예요. 크고 눈에 띄는 거대한 재단을 만든 거죠. 여기서 매력적인 부분은 이 강이라는 지리적 경계가 주는 불안감을 짚어봐야 한다는 겁니다. 요단강이요? 네, 고대 사회에서 이 거대한 강과 계곡은 단순한 자연물이 아니었거든요. 세상을 둘러싸게는 거대한 장벽이었습니다. 강을 건너면 물리적으로 완전히 단절되니까요. 정확합니다. 동쪽 지파들은 이 강을 건너가는 순간 이스라엘의 본류인 서쪽 형제들과 완전히 끊어질 수도 있다는 아주 뼈저린 불안감을 안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서쪽 지파들 입장에서는 그 속사정을 모르잖아요. 서쪽 지파들의 격렬한 반응도 어떻게 보면 이해가 가거든요. 재단 소식을 듣자마자 그들이 보인 반응 말이죠. 네. 그 소식을 듣자마자 서쪽의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들이 단숨에 실로에 모입니다. 축하해주러 간 게 아니에요. 동족을 상대로 당장 싸우러 가려니라. 즉, 전쟁을 준비합니다. 어제까지 같이 피 흘리며 싸웠던 전우들인데 말이죠. 그니까요. 사실 확인도 전혀 없이 그냥 최악의 의도, 반역으로 해석해버린 이스라엘의 완전한 급발진입니다. 고대 근동의 정치, 종교 시스템을 알면 이게 왜 급발진인지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거든요. 어떤 이유 때문이죠? 당시 중앙성소가 아닌 국경시대에 독자적으로 재단을 쌓는다는 건 단순히 종교적인 일탈이 아닙니다. 새로운 국가를 세우거나 독립적인 권력을 만들겠다는 명백한 선전포고였군요. 서쪽 지파 눈에는 그 볼만한 큰 단 자체가 분열의 확고한 증거였군요. 네, 소통이 단절되니까 바로 전형적인 확증 편향에 빠져버린 겁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상 하나만으로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기정사실화한 거네요. 그래도 다행인 건 즉각적으로 칼을 빼들고 강을 건너지는 않았어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일종의 진상조사단을 파견하잖아요. 제사장 비느하스와 각 지파의 최고 지도자 10명으로 구성된 묵직한 협상단을 보냅니다.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본다면 그들이 왜 이렇게 분노했는지 그 맥락을 심층적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서쪽 지파들의 심리 상태 깊은 곳에 거대한 트라우마가 있었거든요. 서쪽 지파 대표들이 동쪽 지파를 신문할 때 과거의 끔찍한 사건 두 가지를 직접 언급하잖아요. 맞습니다. 바로 부올의 죄악과 아간의 범죄죠. 청취자님들도 이 사건들을 들어보셨을 수도 있지만 이게 이 상황에서 왜 그토록 치명적인 의미를 가지는지가 중요하잖아요. 네, 이 두 사건은 고대 사회 특유의 연대 책임,
즉 공동체적 죄책이라는 개념을 완벽하게 보여줍니다. 한 사람의 잘못이 전체의 책임이 되는 시스템이군요. 그렇죠. 아간의 범죄를 보면 아간 한 명이 몰래 전리품을 훔쳤는데 그 범죄 하나 때문에 이스라엘 군대 전체가 전투에서 참패하고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부활의 죄악도 마찬가지였죠. 네, 일부의 일탈로 인해 공동체 전체에 전염병이 돌아서 무려 2만 4천 명이 목숨을 잃었던 끔찍한 과거가 있었습니다. 와, 그렇다면 서쪽 지파들에게 저 재단은 단순한 괘씸죄가 아니었네요. 생존의 위협이었죠. 저 재단을 보자마자 또 우리 다 죽게 생겼다. 이런 공포가 발현된 거군요. 한 지파의 잘못으로 신의 진노를 받았던 과거의 두려움이 현재 판단을 완전히 흐려놓은 겁니다. 분노와 공포가 극에 달한 상태죠. 그런데 여기서 서쪽 지파들의 발언을 보면 굉장히 역설적이고 복잡한 인간관계의 단면이 드러납니다. 어떤 제안을 하죠. 그들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너희 땅이 불결하다면 차라리 우리 땅으로 넘어와라.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곳으로 와서 우리의 소유지를 너에게 나누어 주겠다. 진짜 놀라운 대목이에요. 당장 전쟁을 일으켜서 다 죽이겠다고 맹렬하게 적대감을 보이면서도 동시에 자신들이 피 흘려 얻은 땅의 절반을 떼어주겠다는 엄청난 희생을 제안하잖아요. 극단적인 적의와 형제에 대한 깊은 애착이 공존하는 거죠. 형제들이 잘못된 길로 빠지는 것만큼은 내 살을 깎아서라도 막겠다는 처절함입니다. 인간의 감정이 참 입체적이라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네요. 자, 여기서 정말 흥미로워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드디어 동쪽 지파가 해명을 시작하죠. 네, 쏟아지는 비난과 회유 앞에서 동쪽 지파, 즉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드디어 입을 엽니다. 이 이야기 엄청난 반전이죠. 그들의 첫 마디가 아주 인상 깊습니다.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결백을 강하게 호소하잖아요. 만약 우리가 반역을 꾀했거나 다른 신에게 제사하려고 이걸 쌓았다면 당장 천벌을 내려서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라. 이렇게 맹세합니다. 제단의 진짜 목적이 밝혀지는 순간입니다. 목적이 뭐였죠? 제사를 위한 게 아니었잖아요. 전혀 아니었죠. 그것은 철저히 미래 세대를 위해 만들어 놓은 증거, 즉 제단의 모형이었습니다. 요단강이라는 물리적 단절 때문에 훗날 서쪽 후손들이 동쪽 후손들을 향해 너희는 여호와와 상관이 없다, 너희는 분해가 없다 라며 배척할까 봐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 분해가 없다는 말은 신성한 공동체로부터의 영구적인 추방을 의미하거든요. 동쪽 지파는 그 배제를 막기 위한 방편으로 똑같이 생긴 거대한 모형을 국경에 세운 겁니다. 허소 속속감에 대한 처절한 갈구였군요. 맞습니다. 서쪽 지파 눈에는 명백한 도발이자 분열의 상징이었지만 사실은 우리는 영원히 너희와 하나다. 제발 우리를 무리에서 끊어내지 말아달라는 몸부림이었던 거죠. 훗날 누군가 너희는 이스라엘이 아니다 라고 할 때 보아라, 우리 조상들이 만든 이 제단의 모형을 이것이 우리가 한 형제라는 증거다 라고 항변하기 위한 최후의 보류였네요. 이 대목에서 진짜 소통의 위대한 힘이 발휘됩니다. 네,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이 이 절절한 해명을 다 듣잖아요. 듣고 나서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나요? 아주 좋게 여겼으며 기뻐했다고 텍스트는 기록합니다. 상대의 진심을 확인하자마자 즉각적으로 오해를 푼 겁니다. 우리가 오늘날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라 며 선언하죠. 피바람이 불 뻔했던 전쟁의 위협이 단숨에 평화와 찬양으로 바뀝니다. 진상조사단을 보내서 질문을 던지지 않았다면 상상도 못할 비극이 일어났겠죠. 진짜 내전이 터졌을 겁니다. 결국 동쪽 지파들은 그 제단을 즉 증거라고 명명합니다. 이 제단은 우리 사이에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는 평화의 상징이 된 거죠. 갈등 해결의 완벽한 모델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현상만 보고 급발진하지 않고 대화 창구를 열어 질문하고 경청함으로써 파국을 막아냈으니까요. 그럼 이 모든 것이 청취자님께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수천 년 전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 심리전이 우리 일상과 과연 어떤 접점이 있을지 질문을 던져봅니다. 당장 우리의 직장, 가족, 일상생활을 돌아보면 똑같은 일들이 매일 벌어지고 있죠. 맞아요. 누군가의 짧고 건조한 메시지 하나, 회의 시간의 미세한 표정 변화, 이런 타인의 행동만 보고 그들의 의도를 내 멋대로 속단한 적, 청취자님도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저 사람의 나를 무시하는구나, 나를 배제하려는 거구나 하고 넘겨짚는 거죠. 네, 우리 눈앞에 불쑥 세워진 크고 작은 재단들을 보면서 묻지도 않고 반역으로 규정해버리는 겁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건
우리가 그 재단을 오해할 때 과거의 상처나 두려움이라는 렌즈가 어김없이 작동한다는 겁니다. 서쪽 지파의 트라우마처럼요. 네, 과거에 상처받았던 기억이 정보의 공백을 채우면서 상대의 단순한 행동을 최악으로 해석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서 온갖 서운함을 끌어모아 방어적인 전쟁을 준비하곤 하잖아요. 하지만 이 심층 탐구가 주는 깨달음은 명확합니다. 공격하기 전에 반드시 나만의 진상조사단을 파견해야 한다는 거죠. 다가가서 물어보는 겁니다. 당신의 의도가 무엇인지, 내가 오해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 짧은 멈춤과 질문이 수많은 관계의 파국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겉보기에는 굉장히 공격적이거나 이기적으로 보이는 타인의 행동 뒤에 사실은 배제에 대한 두려움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동쪽 지파가 느꼈던 그 절박한 말이죠. 이해받고 싶고 연결되고 싶다는 호소일 수 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섣부른 심판이 아니라 대화가 필요한 거죠. 이번 심층 탐구에서 얻은 핵심 교훈들을 짧게 요약해 볼까요? 첫째, 사실 확인 없는 급발진, 즉 겉모습만 보고 의도를 재단하는 건 관계를 파괴하는 지름길입니다. 둘째, 현재 상황을 판단할 때 묻혀있던 과거의 트라우마가 우리의 시야를 심각하게 왜곡할 수 있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셋째, 겉보기에 위협적인 행동조차도 본질은 단절을 두려워하는 소속감의 갈구일 수 있다는 것. 결국 진실로 가는 유일한 길은 대화라는 겁니다. 이는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청취자님께 깊이 생각해 볼 만한 마지막 화두를 하나 남기고 싶네요. 네, 어떤 질문이죠? 과거 동쪽 지파들은 강이라는 물리적 지리 때문에 단절될 것을 너무 두려워해서 거대한 재단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인류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기술적으로 촘촘히 연결되어 있잖아요. 스마트폰 하나면 지구 반대편과도 언제든 연락할 수 있죠. 하지만 역설적으로 현대인들이 느끼는 심리적 단절감은 그 어느 때보다 큽니다. 그렇다면 청취자님, 오늘날 우리는 무리에서 배제되지 않기 위해, 잊혀지지 않기 위해 인터넷이나 소셜미디어상에 어떤 현대판 재단을 쌓아 올리고 있습니까? 소셜미디어의 게시물들이 일종의 재단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과장된 자아를 전시하거나 때로는 극단적인 의견을 표출하는 그 행위들이 어쩌면 나 여기 있어, 나를 잊지 마라는 처절한 외침일지도 모릅니다. 외로움을 감추기 위해 쌓은 그 디지털 재단이 화면 건너편 누군가에게는 전혀 다른 의미의 반역으로 오해받고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우리의 재단이 누군가에게 불필요한 전쟁을 잉태하고 있지는 않은지 깊이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묵직한 화두네요. 청취자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치열했던 갈등과 화해의 서사가 청취자님의 일상 속 관계 맺기에 의미 있는 영감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방금 남겨드린 이 생각을 스스로 더 탐구해 보시길 권유하며 오늘 심층 탐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지적 호기심이 충만한 하루 보내십시오.